오늘도 고맙습니다. 고전소설 서동지전입니다. 쥐 이야기인데요. 자, 다람쥐 같이 살지 말고 부지런한 쥐처럼 살아라. 자, 우리 다람쥐는 일반적으로 좀 예쁘고 좀 귀하게 대접받는데 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20대에 쥐의 어떤 모성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컴바인이 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낫스로 벼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벼를 이렇게 베는데 보니까 벼 그루터기에 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쥐가 도망을 안 갑니다. 그 쥐는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이런 동물인데요. 보니까 어미쥐였는데 그 어미쥐의 젖을 새끼 쥐들이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쥐도 참 대단한 모성애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잡입니다. 살다 살다 쥐를 닮으라는 말 저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람쥐 같이 살지 말고 부지런한 쥐처럼 살아라. 고전소설 서동지전 해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무능하고 타락한 지배층, 또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 남편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 신흥 세력 등장 등 조선 후기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들 많아도 너무 많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만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쥐를 의나한 우화소설, 우화는 동물을 의나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악한 다람쥐와 덕이 있는 서대지의 대립을 통해 향촌 사회의 갈등과 지배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농을 대표하는 서대지와 빈농을 대표하는 다람쥐의 갈등, 지배층인 백호상군, 호랑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대지의 모습 등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간악한 다람쥐를 용서하는 서대지의 아랑 있는 태도, 다람쥐와 그 아내의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 다람쥐의 빈곤한 처지와 관련된 경제적 갈등 등 조선 후기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동물을 의인화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제시하여 교훈을 전달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여성의 자기 주장을 드러내어 봉건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고, 또한 이 작품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의 행동 양상을 통해 당시 경제적 사회적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와 서대지 관리들, 관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중국 옹주 땅 토굴에 사는 서대주는 공로를 세워 벼슬을 받고 잔치를 베풀던 중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람쥐가 와서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도움을 줍니다. 다람쥐는 그 후 식량이 떨어지자 또다시 서대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대주가 종족의 형편을 들어 도움 주기를 거절하자 원한을 품은 다람쥐는 백호상군에게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류하던 계집 다람쥐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에 분노하여 집을 나가버립니다. 소송장을 받은 백호상군은 오소리와 너구리를 시켜 서대주를 잡아오게 합니다. 서대주는
백호 상군 앞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는 소지를 작성하여 백호 상군을 설득합니다. 백호 상군은 이러한 서대주의 태도와 서대주와 작성한 소지를 통해 다람쥐가 그를 허위로 고발했다고 판단하고 다람쥐를 귀양 보내고자 합니다. 서대주는 이에 관용을 베풀어 다람쥐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고 백호 상군이 서대주의 아량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석방합니다. 다람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서대주에게 감사를 표한 후 돌아가고 많은 이들이 서대주의 덕행을 칭송합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대쥐, 서대주, 뭐 어떤 데서는 서대지로 쓰이고 어떤 데는 서대주로 쓰입니다. 관용적이고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신에게 소송을 건 다람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어려움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배층을 비판하는 등 근대적인 사상을 지닌 인물로 조선 후기 신흥상공인 계층을 상징합니다. 다람쥐, 게으르고 가난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도움을 받았던 서대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거절당하자 이전의 은혜는 잊은 채 앙심을 품고 서대지에게 누명을 씌워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대지의 용서를 받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입니다. 봉건적 인물로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 계층을 상징합니다. 자, 계집다람쥐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남편의 잘못을 꾸짖는 인물입니다. 근대적 여성상을 상징합니다. 백호상군 호랑이죠. 조선 사회의 지배층으로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배층들은 이렇지 않았죠. 백성을 향한 교화의 덕이 부족하다는 서대지의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권위적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았겠죠. 갈등 상황은 서대지와 다람쥐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남편 다람쥐와 계집 다람쥐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내용 전개입니다. 발단은 송사 발생의 배경입니다. 다람쥐의 연이은 구걸에 대한 서대지의 거절 때문에 다람쥐가 재판을 요청합니다. 문규는 송사의 진행인데요. 자신이 요청한 도움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다람쥐가 서대지를 백호상건에게 허위 고발하고 백호상건은 명을 내려 서대지를 붙잡아 옵니다. 결말은 송사의 결과입니다. 다람쥐를 유배에 보내고 서대지를 석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서대지가 다람쥐를 용서해 주라고 간청함으로써 다람쥐는 또 유배를 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기입니다. 대개 만물의 경중은 무겁고 가벼움이죠. 알고자 할지는 저울이 경중을 가리는 무겁고 가벼움을 가리는 수단이 되죠. 송사의 곡직, 송사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곡은 굽은 것이잖아요. 직은 똑바른 것,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하면은 양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만 같음이 없으니 반드시 재판에서는 두 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양은 양쪽 이야기고요. 곡직을 밝히는 수단이 양은이 되겠죠. 1편의 말만 듣고 선, 불선을 가벼이 판결치 못할 것이다. 선은 옳고 불선은 그름이죠. 한편 이야기만 듣고 옳고 그름을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소진의 말로서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하며 장애의 말로서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러하리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소진과 장애의 합종 연행이 있었는데 소진은 합종을 주장했고 그 합종은 진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들과 합치자고요. 장인은 연행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손을 잡자는 거죠. 진나라와 손을 잡자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소진의 말이 맞는지 장애의 말이 맞는지 이 판결은 신중해야 되겠죠. 소장은 고소장입니다. 고발장의 양인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행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지를 즉각 창매하여 상대한 연후에 백변하리라. 그러니까 소장은 재판 신청서고요. 종행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람쥐가 서대지를 고발한 상태잖아요.
창내하에는 붙잡아 와서 그런 연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대지를 붙잡아 온 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백호상군입니다. 한편 제사함에는 명령함에, 자, 명령함에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절로, 오소리와 너구리는 그 백호상군의 심부름꾼 형졸인데요. 이들은 돈을 받아 먹으려는 탐관오리입니다. 하여금 서대지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부짐승이 청령하고는 명령을 듣고 마을새 오소리가 너구리들을 일러와 내 들으니 서대지는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며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베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게 뭡니까? 괴악하다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 서대지에게 원한이 있는 오소리와 너구리입니다. 이놈 잡아 우리를 괄치하던 이를 설분하고는 분함을 불고, 소송당한 놈이 피차 예물 바치는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다. 그 고발당한 놈이 뇌물을 바치는 것은 위에서도 다 안다. 그리고 우리 돈 받아 먹자. 이들은 오소리와 너구리는 타락한 관리들입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타락한 관리들과 사회를 보여줍니다.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정하고 호탕탕한 기분을 바로 하고는 막 기분 좋다 하면 함부로 기분 내는 거죠. 얘기는 날카롭고 적극적인 기세입니다. 세차서, 맹렬하게 세차서, 후궁산 팔계동은 서대지가 있는 곳입니다. 톡을 밖에서 여성 대우하니, 여성 대우는 성이 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서대주 임마 나와 이래 되겠죠. 서대주 정소를 만남에, 정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백호 상군의 명을 받아 패자는 공식 문서, 요즘은 체포영장이죠. 체포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주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비열하여, 혼백이 비열하는 정신이 나가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주께 연혈을 구할세. 서대주의 호흡이 천축하고 한출천배, 긴장이 되겠죠. 천축하고는 숨을 가쁘게 쉬고, 한출천배는 무서워서 땀인데요, 그죠? 등을 적십니다. 무서워 땀을 적시고 모든 지들은 이를 보고 눈을 둥글게 뜨고 발록발록. 이거는 어태어죠. 음성상경입니다, 그죠? 음성상경은 어태어가 썼고요. 황황망조하거늘, 황황망조는 마음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둥대거늘. 서대주는 그래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을 때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범죄라 무엇이 두려우리요. 나는 결백하다. 그 하인들과 달리 어떻게 정신 차리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대지를 압송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받으려는 행절들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서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송사도 신과 다람쥐 사이의 무도함이 아니라 책제원수라. 책제원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죠. 이건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고 신과 다람쥐 문제가 아니고 지배층의 문제다. 상군의 교화는 가르침이 이르지 못하며 상군의 덕이 무왕을 효측진 무왕을 잘못된 백성들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타일러 경계하지 못한 것이다. 상군의 가르침과 덕이 아래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신은 구궁산에 거한 지 수년에 조상이 전해온 재물이 수천금에 지나고 겸하요사의 당천자는 지금 임금입니다. 타급하옵신 내려주신 율목은 밤나무죠. 밤나무가 4만여 주에 지나오니 조상에게 받은 재물과 천자가 내려준 나무가 많다. 항상 마음의 과복함을 염려하는 바요. 장화 건설을 식구들입니다. 볼 일이 있어도 출필곡 반필면, 나갈 때는 가는 곳을 알리고 돌아서면 알리니. 반필면 하옵간을 노복 종이라도 하일에 무엇이 부족하여 타인의 양미, 다른 사람의 양미는 양식으로 쓰는 살입니다. 양식으로 쓰는 살을 엿보아 도적질을 하오리까. 보면 다람쥐 고발장에는
다른 사람 살을 훔쳤다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훔쳤던 제목인데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람쥐는 수십 세를 내려오며 비난한 것 가난하죠. 천산만학이 중소공지요. 천산만학은 모든 산과 모든 골짜기죠. 모든 골짜기고 중소공지 다 아는 일이다. 성품이 본래 장구지개는 원료가 없고 장구지개는 장기적인 계획과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장구적인 계획과 깊이 있는 생각은 없고 다만 고식지개는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게입니다. 그죠? 그 하루하루 벌어 산다는 거죠. 그 어제 그도 오늘 살고 금일 취하여 내일 지내오며 또한 가중이 본디 정막하여 집안이 정막하여 회장 삼척 허물이 드러나서 숨기어 감출 것이 없다. 뭐 집안이 너무나 정막해서 뭐고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서 숨기어 감출 수도 없는데 허물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사백의 명언을 무엇이 넉넉하여 도적맞을 수십 양미를 어느 결에 저축하오리까 내백이 보이거늘 다람쥐는 살을 저축할 능력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람쥐가 거년에 애연한 사정을 신들어 말하옵기에 생률백자 거년은 지난 해고요. 애연은 슬픈 사정을 내한테 말했는데 생률백자 생률은 생밤이고 백자는 자시입니다. 잣 1, 2석을 주었다. 뭐 석은 새는 단위죠. 석을 주어 부활하온 후에 자, 10년 시정에 다시 나와 두 번 와 사정하오나 마침 신의 집에 용도가 많아서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였다. 자, 다람쥐가 서대주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이유를 추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화론하는 원한을 품어 보온함은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니 억울치 않사오리까 정말 내가 억울하다. 증공은 증거의 중요성을 말한 중국의 문인 정치가입니다. 일렀을 때 도적이 증거를 밝혀야 도적에게 도리어 복을 주게 된다고 하였으며 옛날 한태조는 한나라 태조인데요. 삼장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나라를 멸하고 함량에 들어가 포로와 더불어 삼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삼장법을 언약할제 살인자는 사하고 상인자는 도적죄로 다스리기로 국법을 밝혔사오니 여기는 증공과 한태조 옛 인물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상부는 진상을 명찰하시는 똑똑히 살피신 후에 만일 신이 도적에 나타나는 형상이 분명하올진데 회의 신을 명정규제하와 명정이 규제하는 명백하게 그 죄를 집어내고 이루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상군도 덕화를 멀리 베푸지 못하사 교화 널리 흐리지 못함으로 이런 송사가 생긴 것이오면 그게 뭡니까 이거? 당신의 부족으로 이런 송사가 생겼다면 스스로 탄식만 하옵시고 신등의 쟁성함을 그르다 마옵소서.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를 나무라지는 말아라.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오상군이 서대지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웃고 제사를 불렀다. 제사는 판결입니다. 다람쥐와 송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서대지의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우화 소설이고요. 우화는 사물을 의인화했죠. 풍자 소설은 비꼬는 거고, 송사 소설은 재판 소설입니다. 재판 소설의 대표적인 게 춘향전이 되죠. 성격은 우의적이고, 우화하고 우의는 다릅니다.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한 거고, 우의는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교훈적이고 또 풍자적입니다. 주제는 원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벌하는 거죠. 다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변망덕한 인간에 대한 경계와 봉건적 체제 비판, 서대지가, 다람쥐가 그렇죠. 다람쥐가 변망덕한 인간에 해당되죠. 변망덕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아량 있는 태도 공자, 쥐는 어떻습니까? 다람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배경은 중국 당나라,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상반된 인물, 간악한 다람쥐와 후덕한 서대조의 대립을 통해 사건을 전개합니다. 동물들을 의노해서 인간 사이를 풍자했습니다. 그래서 우화 소설이 되죠. 분홍과 빈농감, 분홍은 쥐고 빈농은 다람쥐입니다.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부패한 관리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요. 백고사를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자 사용으로 작품 향유층이 서민층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